바로 그런 히트곡, 싱글의 시대에서 드디어 앨범의 시대로 조용필이라는 어떤 걸출한 슈퍼스타가 만들어냈다는. 그래서 그 당시 10대의 슈퍼스타는 단순히 조용필의 외모에 반해서, 조용필이 주는 어떤 무슨 성적인 매력에 반해서가 아니라 실제 정말 아주 냉정한 구매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구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충실한 완성도를 가졌고, 이제 더 이상 음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수라고 하는 것이 뭐 히트곡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종합적인 완성도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표준점을 조용필이 만들면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주류, 비주류, 언더그라운드, 오버그라운드의 음악인들에게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야, 이제 음악을 한다 그러면 단순히 히트곡 하나 어떻게 재수 좋게 터뜨려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음악 한 장 자체를 굉장히 완성도 있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앨범에는 또 새로운 어떤 완성도를 보여줘야만이 내가 어디 가서 대중음악을 한다, 음악을 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준을 이제 만들었다는 겁니다. 비록 30대로 접어드는 나이였지만, 그러면 80년대의 하이틴 세대들이 조용필이라는 사람을 그 시대의 자기 세대의 우상으로 만들었는가? 우리나라 최초의 10대의 음악 구매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나이의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들은 뭔가 자유롭게 자신의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제한돼 있었어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게 되냐면 바로 자신의 문화 소비 행위를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여자 가수를 좋아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젊은 남자 가수들을 선호하면서 자신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이 여학생 세대들의 제일 인기 있었던 것이 음악 말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순정 만화예요. 만화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났던 자신의 어떤 그런 그 꿈을 현실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스타를 좋아하는 것이 이제 가장 빠른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스타를 좋아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만화적인 상상력을 가장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의 컨텐츠여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음악 중에서 어떤 음악이겠어요? 사랑의 노래겠죠. 바로 뭡니까? 이때 바로 조용필을 오빠 부대로 만드는 가장 큰 음악적 원동력은 뭐다? 발라드다 이거예요. 사랑의 노래. 비록 30대지만 창밖의 여자부터 비련에 이르게 되는 이 수많은 이 발라드들이 이런 충분히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 취향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녀 취향적인 이 발라드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억압된 순정 만화적인 상상력들을 당시의 여고생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진들을 막 사서 집에다 방에다 붙여놓고 막 조용필판 다 사모으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이 8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10대 문화의 주역들인 여고생들은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자신의 문화 행위를 통해서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남자 가수의 사진을 방에 붙여놓고 남자 가수의 음악을 날 귀에 끼고 듣는 것이 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노는 거 좋아하는, 남자나 밝히는 그런 여학생으로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찍히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90년대 이후에 당당하고 솔직한 이 여학생 세대와는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신이 남자를 좋아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남성 자체에 관심이 많은 끼 많은 여자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남자로서가 아니라 정말 노래가 좋아서 좋아하는 거야라는 것을 증명시켜줄 스타가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조용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을 붙여놔도 어떤 누구도, 하물며 그 오빠나 그 가족들도, 우리 딸이 혹은 내 여동생이 무슨 남자를 밝히기 시작해서 남자의 외모를 따지면서 이렇게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주잖아요. 이게 80년대 10대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10대 여고생 문화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용필에 의해서 이른바 드디어 이 발라드에 의해서, 바로 이 전국의 소녀 팬들의 열광적인 성원에 의해서 이른바 밀리언 셀링 시대, 100만 장 시대가 드디어 열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음반 한 장이 100만 장이 팔린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음반 시장의 30%를 점령하는 미국 시장에서도 100만 장씩 이렇게 퍽퍽 터지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런 도대체 규모에 있어서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한국 시장에서 100만 장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소녀 팬들, 오빠 부대에 정말 집중적인 몰아주기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죠. 근데 80년대 이런 발라드의 조용필에 의해서 문을 연 이 발라드의 밀리언셀러들을 80대 초반, 중반, 후반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조용필, 그 다음 80대 중반에 이문세, 80대 후반에 변진섭. 변진섭은요. 데뷔 앨범과 두 번째 앨범을 전부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최초의 인물이에요. 지금은 다 잊혀졌지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소녀들을 상대로 사랑의 발라드를 불렀지만 세 사람의 외모는 굉장히 비슷한 데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전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어떤 성적인 매력과는 다 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80년대에도 아이돌 스타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쁘고 잘생긴 그런 어떤 댄스나 발라드를 부르는 아이돌 스타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왜? 소녀들이 그 사람들을 좋아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스타들에게 굉장히 집중적인 물건을 부르면서 바로 80년대의 10대 여학생들에 의한 발라드 전성시대와 밀리언셀링 시대를 열어젖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80년대에 바로 이런 소녀 팬들에 의한 이른바 산업적 기반, 시장의 기반이 완성됨으로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 대중음악이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산업적 문화적 인프라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80년대 여고생들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야 되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조용필의 시대가 참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때가 단순히 조용필 한 명을 슈퍼스타로 만든 시대가 아니라 우리 대중음악에 있어서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최고의 전성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주류가 하나가 제대로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비주류의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한 지평들이 펼쳐졌다는 점입니다. 80년대는 그때도 똑같이 박정희 시대와 똑같이 전두환 시대의 굉장히 가혹한 군사정권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10대 소녀들이 언제까지 소녀로 머물러 있지 않죠. 얘들도 곧 이제 바로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다녀야 됩니다. 그럼 20대가 되면서 이제 자기가 10대 때 다져왔던 어떤 이런 그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수준 높은 문화를 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조용필과 이문세, 이선희, 전영록으로 대변되던 이런 주류 문화 말고